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치 투자의 섹터 분석 학교에서는 요즘에 하도 말이 많은 AI가 전력 부족을 그렇게 많이 야기한다 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수혜 섹터들이 몇 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중에서 그러면 이제 막 또 뜨고 있는 어떤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문과가 공부는 이렇게 합니다.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춰서 쉽게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오늘은 연료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이 부족한데 왜 연료전지가 부각을 받는 것일까라고 하는 사실들, 이게 이번에 섹터 분석학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료전지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먼저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대가 되고 거기다가 이게 운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짓고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운용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 그리고 좀 이따가 추론으로 나가겠죠? 결론을 내려가는 과정. 이렇게 갈 때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거기서 계속 또 러닝이 이어졌을 때, 이런 게 이어졌을 때 그러면 데이터는 더 많이 쓰겠죠. 원래 예전에는 인터넷 검색만 한다, 이거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얘기하는 뭐 클라우드나 아니면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이게 가장 거기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전력이 소모가 되겠죠. 근데 이거 플러스 알파, 지금 같은 AI 시대에서는 인터넷 단순한 검색이 아닙니다. AI한테 뭘 물어본다 그러면 AI가 막 가서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만 쫙 가서 데이터를 쫙 찾아서 결론을 내리는, 그래서 검색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추려가지고 결론을 내주는 이 과정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인터넷 검색보다 얼마나 많은 또 활동이 필요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겠습니까? 전력이 그러니까 검색보다도 보통 한 5배에서 10배 더 많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전력의 소모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그 전력 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한쪽에서 전력 부족 사태에 대해서 여기저기 고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메타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빅테크 기업들도 아예 대놓고 직접적으로 에너지원, 전력을 만들어가는 에너지원 회사들한테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투자 규모가 그냥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몇백억, 몇천억이 아닙니다. 조 단위로도 투자가 들어가요. 그만큼 우리가 투자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나중에 전력 생산해서 우리한테 줘. 왜냐면 내가 대주주인데 뭐, 내가 투자했는데 뭐,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상황 쪽에서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많이 쓰는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신재생 에너지, 잘 아시는 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이런 것들 다 보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에 대해서 많이 또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보면 대규모 인프라를 동반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게 있어야 되겠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우리 미리 다 돈 집어넣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전력 생산해서 돈 벌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회수하는 과정들, 이게 나오겠죠. 금리가 높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 그래서 금리 좀 떨어지게 되면 하자라고 좀 연기가 되는 측면들이 높고, 거기다가 효율이 관건입니다. 효율이란 거는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흐리고 비만 와요. 말짱 헛거가 되겠죠. 이런 쪽에서 그러면 설치해놓고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풍력으로 돌리면 되지 뭐. 그런데 흐리기만 하고 바람이 안 불어요. 이것도 흐리고 바람이 안 분다. 그럼 풍력 그리고 또 태양광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효율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만큼의 신재생으로 청정 에너지라고 생각하긴 좋은 건데 안 나옵니다, 에너지 효율이. 이러다 보면 이것도 고민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수소 에너지원, 그래 역시 대세는 수소야 라고 봤었을 때, 수소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 필요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인프라, 수소를 추출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처음에 많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이런 게 관건이겠죠. 금리나 이런 여러 가지 기반들이 관건이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정부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정부가 재정이 이렇게 되면 또 골치 아픈 거겠죠. 거기다가 또 원자력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쪽에서는 요즘 SMR이라고 하는 쪽, 이쪽에 대해서 뭐 테라파워 이런 것들, 뉴스케일 파워 이런 식으로 해서 SMR에 대해서 또 소형 원자로 쪽이죠, 많이 또 관심이 높아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직접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심은 높지만 일단은 시간이 좀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소형 원자료 같은 경우는 1에서 3년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효율이 그만큼 채워질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대규모 원자력 10년, 15년입니다.
어렵죠. 지금 당장에 뭐가 안 나오죠. 자금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게다가 만약에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만일하나 방사능 유출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아주 심각한 타격이 나오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 고생을 좀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폐기물, 원전 폐기물 같은 경우도 찾는데 장소 찾는데도 고생을 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다 단점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지금 당장 화력발전 쓰자라고 해서 LNG를 중심으로 천연가스가 그래도 이번에 EU 쪽에서 들어가는 게 그나마 청정에너지 쪽으로 좀 열어놓은 쪽이 원자력 가능성, LNG 가능성 이렇게 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안 그러면 뭐 할 게 없어요, 당장. 그러다 보니까 이거라도 일단 열어놓고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화력발전 마찬가지로 LNG를 쓴다고 하더라도 탄소가 화석연료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오긴 나오죠. 그러면 탄소 저감은 필수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탄소 저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관리하자.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서 탄소 저감 관련된 탄산칼륨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저희 벡터 분석 학교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 유니드가 될 거고 이런 것도 거기서 이제 수혜가 될 것이다. 하다 보니까 쭉 갔다가 좀 쉬고 있죠. 예, 계속 또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이렇게 화력발전 LNG 속에 쓰임새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한때는 예,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LNG 가격들이 폭등을 한번 했었죠. 왜냐하면 그전만 하더라도 그냥 LNG 가격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쭉 연결에다가 그냥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들어온 대로 받는다 그러면 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파이프를 잠가버리고 절교 그리고 딱 손절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배로 운송하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바꿔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이 늘어난다. 천연가스 급등했습니다. 한때 $10 근처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쭉 빠져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재고도 쌓고 그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날씨가 춥지가 않다 보니까 쭉 떨어졌습니다. 근데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보면 살살살살 움직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네, 안 되겠다. 화력발전이라도 전력되는 거는 다 찾아내. 이거라도 뭐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쉬운 화력발전 쪽으로 들어가는 연료 쪽이 이렇게 또 가격이 살살살 올라가기 시작하죠. 원자력 같은 경우도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우라늄 가격 보세요. 원자재 우라늄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폭등해서 지금 안 빠지고 있죠. 이런 것도 다 비슷한 원리. 그러면 천연가스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수소에너지원을 찾을 때 보면은 LNG가 또 필수적입니다. 청정에너지를 만들어갈 때 보게 되면 수소가 청정에너지라고 하죠. 아직까지는 그냥 수소 공기 중에 뭐 H2에서 분해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 천연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끌어내는 게 가장 지금 현실적이고 그나마 비용이 덜 드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NG 천연가스가 수소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또 연결되다 보니까 두 가지 다 쓰이는 거죠. 화력발전 직접 LNG를 통한 화력발전 아니면 LNG를 통한 수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천연가스는 어떻게 될까? 수요가 더 많아진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에너지원과 관련된 쪽에서 비중을 한번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신재생이 있을 거고 원자력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그 밖에 나머지 석탄 뭐 그리고 하이드로 그리고 또 가스, 오일 이런 식으로 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그래도 원자력이 가장 큰 대세입니다. 가장 효율이 높다 보니까요. 근데 글로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지금 가스와 원자력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미 있는 비중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북미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가스가 더 많습니다. 원자력이 좀 적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 쪽에서는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일단 지금 오히려 효율적인 거를 쓴다. 그러니까 같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초기 비용만 딱 정부 중심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전력 비용을 계산한다. 아무래도 원자력이 높다라는 쪽인데 점진적으로 보게 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가스에 대한 어떤 요구나 그로 인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점점 크구나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중요한 에너지원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쪽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섹터별 수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지금까지 많이 썼었던 게 지금 뭐 난방용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소 쪽에 대한 변화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최근에 좀 초기에는 좀 컸다가 점점 줄다가 언제 많이 크느냐 2040년 50년 가게 되면 천연가스를 수소를 추출해서 싸우는 게 앞으로 요 사이 동안에 뭘 일어나냐 투자가 일어나겠죠. 투자 프로젝트가 일어나면서 이때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거주 그러니까 즉 난방용으로 쓰는 것들은 거의 이제 좀 계속 줄어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산업용 같은 경우도 줄어듭니다. 근데 일렉트릭 파워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것도 의미 있는 변화는 가져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수소가 어떤 식으로 강하게 수소 경계를 위해서 나오는 또 하나의 변화가 천연가스가 많이 쓰이는구나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돼가고 있다. 앞으로 2040, 50 되게 되면은 제가 몇 살이
앞으로 나이는 들어가도 세상이 많이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웬만한 에너지원들을 다 LNG가 대체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서 쓰게 되겠구나. 어디냐면은 아시아 퍼시픽이니까 우리 지금 이제 아태 지역 쪽들 이쪽이 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가 어떤 쪽으로 많이 쓰이냐는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런 쪽에서 그러면 천연가스를 써서 지금 당장 에너지 부족한데 AI 데이터 센터가 막 돌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 그게 다음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게 드디어 연료전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연료전지의 필요성을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발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발전소가 그래도 열심히 지어서 하나가 발전을 막 합니다. 발전을 막 해서 전력을 막 생산해내기 시작하는데 전력 가지고 그러면 A라는 지역에 센터가 생깁니다. 데이터 센터가 생기고 B도 생기고 C도 생기고. 근데 원래 이게 지금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뭐 산업용이나 아니면 또 가정용이나 이런 쪽으로도 계속 쓰면서 거의 캐파가 풀에 가까운 상태로 됐는데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도 전력 주세요. 우리 지금 AI로 해서 열심히 돌리다 보니까 전력 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여기로 들어갔던 것들이 이쪽까지 준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가격이 뛰겠죠. 전력 가격이 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아니 우리 줄래 줄 수도 없어. 지금 봐봐. 송배전망 지금 있어? 지금 보면은 송전 배전 관련된 쪽에서 한때 봤었죠. 그와 관련된 변압기 또 일로 이끌어갈 전선 초고압 케이블 이런 것들 지금 없는데 쇼티지가 이렇게 심한데 니네 이거 설치해가지고 이때까지 언제 갈래? 기다릴 수 있어? 그러면 이 AI 데이터 센터들은 막 투자 받아가지고 지금 AI 하려고 딱 봤더니 전력이 없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면 송배전망 필요 없기 바로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온사이트 연료전지 그러나 즉 어디서 전력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에이 됐다 치사해서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아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할게 라고 하다 보니까 연료전지가 이런 때에서 A, B, C 이렇게 있으면 B-1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게 뭐 가지고 연료전지 가지고 A도 A-1 우리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 중요한 연료전지의 필요성들이 생기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연료전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 여기서 이제 한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문과와 이과의 한계. 이과 분들은 딱 보시면 오 이거 다 과학 시간에 배운 건데 문과 분들은 까만 건 선이고 하얀 건 화면인데 쉽게 문과가 보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걸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LNG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소가 들어옵니다. 수소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이제 전해질이 있을 거고 음극 양극 쪽에서 왔다 갔다 수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기서 막 전자가 이동하다 보니까 전력이 생산돼서 전구가 이렇게 빡 전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이게 결국은 산소도 주입, 수소도 주입 하다 보니까 H2O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물로 쭉 빠져나가고 물이면 부산물은 아주 청정한 거겠죠. 그리고 전력은 생산되는 이런 구조. 딱 본다고 하더라도 대충 이해는 되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수소 저희가 얘기했던 처음에 수소 경제 아주 초기 모습들처럼 직접적으로 현실에 쓰는 게 이렇게 나가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쪽들이 말 그대로 연료전지인데 전지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익숙한 2차 전지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요 구조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요 안쪽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다가 충전하게 되면은 전기를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서 넣었다가 계속 또 활동하고 그 다음에 방전되고 양극에서 음극으로 갔다가 뭐에서 끝나고 그러면 또 충전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쓰다가 만약에 5년을 썼다 그러면은 이쪽에 대해서 많이 또 전자이동들이 많이 위축되고 이쪽에 들어가는 입자들이 노후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운명은 달리하겠죠. 단 연료전지는 연료만 계속 이렇게 주입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원활하게 어떤 부담 없이 계속 약간 2차전지보다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쪽들이 연료전지에 대한 강점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도 더 좋고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것도 부산물도 생각보다 2차전지보다 비싸지 않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각광을 받는 거죠. 단 이렇게 꾸준하게 연료만 주입하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2차전지와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연료전지 안에서도 그러면 어떤 거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종류가 되게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뭔 차이야? 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전해질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해질이 지금까지는 요게 그냥 액체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그 사이에 마른다거나 아니면 또 액체다 보니까 부식한다거나 오래되게 되면 약간 좀 썩는 건 아니지만은 좀 원래 용도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액체를 좀 어떻게 다른 요 안에 들어가는 구성물을 전해질에 들어가는 구성물을 이것저것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쪽으로 용도에 맞게 나가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여기서 연료전지의 차이 전해질이 그나마 고체로 되어 있는 거
고체로 되어 있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조금 더 액체에 비해서 예전에 바라봤던 본래의 용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고체 전해질이 쓰는 고체 연료 전지라고 하는 SOFC, 이게 많이 쓰기 시작하는 게 이런 쪽이죠. FC는 fuel-셀, S는 솔리드, 요거는 O는 옥사이드, 산소 조체로 된 요쪽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연료전지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네. 그래서 연료전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차이가 전해질을 뭘로 쓰느냐, 고분자 쪽에 구성을 쓰느냐, 아니면 인산 P죠. 이걸 쓰느냐, 탄산을 쓰느냐, 고체를 쓰느냐, 요거에 따라서 다 이렇게 이름이 PMFC, PAFC 이러면서 저희가 관심 있는 SOFC까지 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작동 온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고열일수록 어떻게 보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열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움직이는 것들의 열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걸 가지고 또 난방이나 아니면 또 재판매가 들어갑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효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전력도 생산하면서 열도 생산합니다. 그러면은 지역 난방 같은 경우도 이런 걸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강점이 될 수가 있겠죠. 열은 전력과 함께 같이 동반적으로 생산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고온형 연료전지, 저온형 연료전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전해질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서 요게 전해질 차이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발전 출력도 보게 되면은 이런 수백 킬로와트가 가장 높은 거겠죠. 이쪽이 가장 집중이 되어 있긴 한데 이쪽으로 갈수록 약간 출력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효율은 높아갑니다. 요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약간 떨어져도 효율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발전을 했었을 때 초기 들어가는 내용만큼 많은 전력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돈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도를 보게 되면은 건물용이 대부분 많습니다. 건물용이 대부분 많고 가장 많이 나오고 분산시켜서 대규모 발전을 할 수 있다라면 이쪽이죠. 거기다가 분산 발전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발전용으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SFC가 많이 쓰이는데 그나마 좀 더 손쉽게 가장 비용 대비해서 또 할 수 있겠다 그러면 SFC가 그렇게 부각을 받는다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보면은 수소차 그러잖아요. 수소차에도 수소 안에 들어간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좀 작동 온도가 좀 낮아야 되겠죠. 그래야 혹시나 운전하는데 뒤에 뜨거운 거 하나 싣고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송용, 자동차용으로 들어간 거는 이런 FC, 부분 자막을 쓴다고 봐야 되겠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수소 연료전지다라고 하더라도 이쪽과 이쪽은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발전용으로 쓰느냐, 수송용으로 쓰느냐, 휴대용으로 쓰느냐, 휴대용까지도 나옵니다. 휴대용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2차 전지가 아니라 이런 게 달려있다 그러면 약간 커지긴 하겠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이것도 수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네라고 볼 수 있는 연료전지가 나올 시대가 또 될까요? 이거는 그런 휴대용보다 아마 무슨 로봇 쪽? 아니면은 로봇에 장착이 돼서 자체적으로 이제 연료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런 변화,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지 이런 휴대폰의 휴대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수송용, 특히 선박용, 이제 앞으로는 선박 쪽으로도 이게 많이 쓰인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선박이 벙커시유 썼다가 앞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메탄올, 그리고 천연가스, LNG, 암모니아 이런 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수소 연료전지가 쓰인다라고 하면 그 거대한 배들도 이런 걸로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의 가장 큰 관심은 분산 발전용 이런 쪽인데 이쪽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근데 보시게 되면 다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적용 가능성 희박은 제로입니다. 근데 적용 가능하다라는 걸 보게 되면 대구 하는데 딱 보니까 분산부터 주택 건물용까지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커버가 될 수 있는 쪽들. 휴대용으로는 이건 아직 모르겠지만 가장 용도가 높은 쪽이 어딜까요? SOFC입니다. 그래서 고체 산화물 전지죠. 이쪽이 그래서 연결이 많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연료전지의 분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해질이 지금 고체로 들어가는 SOFC가 가장 용도도 많고 관심이 많다라고 했을 때 전해질을 뭘로 쓰느냐? 세라믹입니다. 요거 핵심인 거죠. 세라믹을 쓰기 시작하면서 여기 들어가는 전해질에 들어가는 쪽을 생산하는 회사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촉매는 원래 많이 쓰는 게 백금이었습니다. 백금으로 촉매를 많이 썼는데 지금 니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니켈도 하이니켈 계와 비슷하게 또 이제 용도가 좀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있는데 열이 높다 보니까 이걸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거기다 특징은 발전율이 높고 거기다가 복합 발전까지 가능하다 이런 쪽들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소중 대용량 발전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강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데이터 센터가 규모가 좀 작아. 그런데 우리가 좀 카바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 중용량 정도의 발전소도 되고 우리 엄청 큰 거야. 근데 물론 전력도 끌어올 겁니다. 비상 전력을 위해서 끌어올 거고 끌어오는데 자, 우리가
대부분 발전으로 우리가 자가 발전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아마 충분히 고려해야 될 대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어떤 공장이나 아니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도 내 본사 건물들을 내가 알아서 전력을 책임지겠다. 거기다 또 들어가는 게 많은 다양한 4차 산업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언제 전력 들어와서 설치하고 그것까지 했을 때 또 비용도 많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처럼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전력 가격들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유 됐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라고 하게 되면 비용을 커버를 하겠죠. 초기 비용 빼고는 많이 커버가 된다. 연료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그만큼 산소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수소는 이제 들어오긴 하겠는데 비용들은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연결을 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 내 데이터 센터에서 내 사업장에서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연료전지는 앞으로 클 수 있을 가능성들이 확실히 높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연료전지의 분류나 여러 특성들 여러 가지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봤는데 그러면 어떤 회사가 가장 수혜를 보고 어떤 회사가 가장 열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야겠죠? 그거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